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세력들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상현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수십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화 받은 적 없다고. 그랬던 윤상현이 이제 와서는 전화는 받았는데 공천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참 생긴 것도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대단합니다. 궁금한 것은 특검은 어떤 마법이 있기에 이렇게 슬슬 털어놓게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김태효도 그랬고 김계환도 그랬죠. 패널들께 물어보겠습니다만 이상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 보면 짐작할 만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면 바로 구속이죠. 오늘은 국정원장을 지낸 조태용이 소환됐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홍장원 차장의 체포 지시 보고 명예를 걸고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통화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여기에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는 김건희의 말은 가히 베스트에 오를 만합니다. 지금 보면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은 거짓말 수개고 나머지는 그 거짓말 똘마니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니 그 세월은 거짓이 판치는 세월이었고, 그래서 그 세월은 무효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말 괴물 폭염, 내일이 중복입니다. 여러분 말복까지는 덥습니다. 더워요. 어쩔 수 있습니까? 더위에 참아야지요. 그런데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뭡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힘을 내시고 기력을 보강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지금 중복 특별 기획으로 정어리몰이 준비한 상품들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해신탕 그리고 오리 불고기 정어리몰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해신탕은요, 내일 오후 3시 전까지만 주문하시면, 아니 오늘 오후 3시 전까지만 주문하시면 내일 중복인데 아주 푸짐하고 건강한 해신탕으로 몸보신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어리몰 해신탕 너무 맛있고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정어리언님들이 남기신 리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댁에 보내드렸는데 센스 있는 며느리가 되셨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2세트 주문해서 5인 가족이 남은 국물로 닭죽까지 써서 푸짐하게 잘 드셨다. 잘하셨네요. 2세트 주문하시면 정어리몰 손선풍기도 받으셨겠네요. 또 한 분은 설마 하면서 주문했는데 해신탕 맛이 대박이라면서 4번째. 전문집하고 별 차이가 없으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사진까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전문집하고 별 차이가 없다? 섭섭합니다. 더 맛있었을걸요? 그리고 사진 남겨주신 분, 큰 곰소태 끓였는데도 양이 푸짐하고 복날 몸보신용으로 최고다. 문어가 실하고 양도 많아서 휴가 때 가져가신다고 또 재주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어리몰 해신탕, 문어, 전복, 새우, 10호짜리 생닭, 약재, 티백까지 들어있으니까요. 중복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맛 없을 때 정말 입맛 돌게 만드는 오리 불고기도 여러분들 드시면 좋지요. 매콤 양념, 간장 양념 두 가지 다 맛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드니까 2개 다 시켜서 입맛대로 드셔도 좋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기력 보강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이상민, 조태용 이렇게 읊었는데 또 한덕수도 있고요. 이런 이름 들으면서 참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참 징글징글한 놈들입니다. 지금 괴물 폭염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하고 이놈들하고 어떤 게 더 징글징글합니까? 참 오늘 그래서 뒤에 배경을 시원한 폭포로 바꿔봤는데 좀 시원해지십니까? 예. 오. 그것도 있어요? 네.
눈 내리는 들판도 예, 그 폭포 좋은데 좀 더 센 거 한번 좀 있으면 부탁합니다. 예, 자 오늘 시원한 패널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혜연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구성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거짓말 잔치, 거짓말 대잔치, 거짓말 시리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말 시리즈 쭉 이놈들을 읊어보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정구승 변호사님. 예. 윤상현이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뭐 내가 말하지 않았냐 뭐 계속 전화 안 했다고 그랬는데 싹 바꾸잖아요. 특검 조사 받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바꾸게 되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들이밀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화 기록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증언, 진술들이 나오면 그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건 일방적으로 본인이 기자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쪽이 준비를 해갖고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딱 세팅이 된 상황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주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일 압색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 자료도 꽤나 많이 확보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통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작년 말에 윤상현 의원이 그 핸드폰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자료가 자리 발목을 또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메모를 만들거나 변호인이랑 상의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객관적 자료로서 제시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이제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뭐 뻔한 거짓말 다 아는데 증거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털어놓기도 하지만 만약에 거짓말 계속하면 인상한번 딱 쓰면 바로 구속 아닙니까? 그 요건에 있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이제 진술 오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분도 지금 현직 의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이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이게 말을 계속 바꿔왔던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추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수 있죠. 윤상현이 특검 조사 받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듣고 나서 얘기하죠. 한번 들어봅시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녹취에서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성실하게 또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려줄 거예요. 저자는 참 생긴 것도 그렇죠. 근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참 웃음이 나왔던 게 김진애 의원님 성실하고 진실되게라고 그래서 참 저렇게 안 맞는 말도 있을 수 있구나. 성실, 진실과 윤상현. 아, 정말. 그러니까 말을, 정말 말을 그러니까 말할 게 없으니까 정말 주워 삼킨다고 보는데요. 저도 지금 백운기 앵커님 말이 딱 정확한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되는 국회의원이 되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이게 무서워서.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몇 개가 지금 있거든요. 추경호, 그 다음에 권성동. 몇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긴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납작 엎드리는 거로 보이고, 그리고 이준석 자기네들도 너 먼저 들어가. 야, 젊은 애가 좀 먼저 좀 해줘야지. 나 이래봐도 젊어 보이긴 하지만 이래봐도 나이 좀 들었어, 이래가면서. 아마 그게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윤상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장제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비겁하죠. 정말 비겁하죠. 아, 저는 왜냐면 그게 지금 녹취록에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녹취록 얘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장제원을 끌고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죽은 사람을 끌고 들어온다면 죽은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장제원이 나한테 얘기한 거다.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정말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대 기업의 비리 이런 걸 딱 수사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그쪽에다가 이 사람이 한 겁니다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거기 안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한테 미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김건희한테 미는 것도 아직 안 나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캐비넷에서 니네들 자칫하면 내가 다 임해올 수 있어, 니네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공포탄을 계속해서 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장제원을 지금 물고 들어주는 게, 기분 나빠요.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뒤에 시원한 폭포, 또 바람 부는 계곡, 나무 이런 게 보이니까 더 시원해집니다. 좋습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정어리 폭포. 무더운 날씨에 폭포를 보니까 시원하네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더 시원할 듯. 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시원할 겁니다. 좋아요의 마법을 보여주세요. 자, 윤상현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답했다라고 하니까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폭포가 자빠질 일입니다. 그동안에 윤상현이 했던 거짓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리즈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번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 저는 김영선 공천 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럼 대통령께서 거짓말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가져갔다는 말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이죠. 그렇지만 어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 그 말은 전현 원장님. 내가 수십 번 거짓말 쳐왔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윤상현 피노키오설, 윤상현 양치기 소년이 아닌 양치는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상현이 이렇게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특검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물증을 잡았을 가능성. 두 번째로 윤석열 구속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장제원, 이제 고인이 된 의원이죠. 장제원 전 의원과 윤석열에게 다 떠밀어야겠다. 나는 이런 전화는 받았지만 공관위에 이 의제를 올린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면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잘못하면 지금 체포되거나 구속될 위기에 놓이니까 말을 바꿨다고 보는데, 참 씁쓸한데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윤상현 너마저 땡땡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쎄 뭐 김건희랑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무엇보다 전 지역구의 의원 그 주민들이 참 씁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하고 윤석열하고. 윤석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은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뻔뻔할 수 있을까? 나중에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 나오기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녹취가 딱 공강됐잖아요.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술을 하도 많이 처먹어서 그냥 막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거짓말 한 거죠.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저게 대국민 담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올까? 근데 그 거짓말도 난 너무 신기해. 그 거짓말도 뭔가 설계가 돼 있어서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정말 눈 앞에 있는 것만 피하기 위해서 그래 마치 말이에요. 그 뭐 아이들이 뭐 혼내려고 하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숨는 것처럼 눈앞에 것만 피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영화같이 바로 그 녹취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저런 녹취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어떤 얘기를 했었고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몇 단계를 물러갈 그 플랜을 짜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당장을 모면하자. 지금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모조품이나 이런 얘기들도 다 그 눈앞에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복잡해지니까 사안을 잊을 것이고, 그럼 내가 뭐 수사권이든 뭘 갖고 있으니까 항상 다 무마가 되었던 그 과거의 경험에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나. 정말 너무 뻔뻔하게 눈앞에 거를 거짓말하는데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녹음이 있죠. 그래서 다 나와서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라도 저런 실체가 이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뭐 정의의 사도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렇게 눈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걸러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손으로 코를 만진다든지 뭐 또 이렇게 뭐 귀를 만진다든지 얼굴 색이 약간 변한다든지. 근데 윤석열 저자는 얼굴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또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자기 딴에게 싹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금방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데 나는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한 30초 뒤에 인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놈이. 응? 이렇게 뻔뻔한 자예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녹취가 공개되기 전이니까. 그때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세요.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저는 이 윤석열이 자의식, 과잉, 내가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나는 거짓말도 잘해. 혹은 이제 부부는 닮는다고 하니까 김건희 옆에서 거짓말하는 기술을 내가 습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통화 내용도 문제이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범죄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때 뭐라 그랬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것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아마 특검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이없는 거 있습니다. 김건희 구약성서 다음에 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근데 전 이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할까? 아마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뭐 권력을 좌지우지했었고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갑자기 되다 보니 약간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망상에 빠졌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특검 조사에서 그 과정도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요 정말 저는 정말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게 제가 국감에서 이 친구한테 당했어요. 국감에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국감에서 법사위에서 마주쳐서 제가 진실을 가지고 이 친구를 그야말로 닥달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총장일 때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그 위층에 30몇 층에 살다가 19층에 나중에 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김건희만 먼저 그 자기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왜 와이프만 먼저 거기 가 있어요? 거기는 부부끼리도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런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딱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유레카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국감에서 이제 닥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정말 뭐냐면 너무 당황해하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피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이거를 자기가 정말 이걸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저 인사청문회 할 때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라고 이러면서 피해가려고 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번도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정말 토악질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제일 한심했던 게 제가 그겁니다. 제가 윤석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기 했던 게, 자기 인사청문회 했을 때, 자기 그 세무청장 이름이 뭐죠? 누구 형님이 있잖아. 윤대진. 윤대진이 예. 자기가 변호사 추천한 적 없다고. 근데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장 자기 추천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뒤에 그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공직자로 쓰면은 절대로 안 돼요. 거짓말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검찰청장으로 저는 지명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왜 청문회에서 나중에 그렇게 거짓말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청장으로 임명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아니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그건 뭐냐면은 내가 검찰총장이고 중앙지검장이고 내가 검찰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식은죽 먹기로 저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는 게.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우리 남편이 다 뒤 봐줄 거야. 이렇다고 하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나오라고 한 날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안 나왔는데 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내일 다시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이자가 계속 지금 안 나오고 버티기로 들어가는데 내일 나와라. 이렇게 한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내란 특검처럼 그냥 바로 뭐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은 구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명분을 쌓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동안 기다렸고 사정을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명백하게 버티는 거다라는 거를 명분을 쌓기 위해 통보를 하는 거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이고, 저는 구인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거 자신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특검에 있는 특별검사가 진짜 가갖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물리력을 쓴다 라는 거에 대한 아마 부담감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너무나 염원하고 원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명분을 쌓은 다음에 바로 기소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경찰이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길들이기 차원, 너네들 말 잘 들어,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무슨 내용일까, 혹시 윤석열 관련된 걸까 했는데 지금 확인된 걸 보면 뭐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한테 금품을 받고 일부 수용자한테 독거실을 배정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구치소에서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예, 이게 드러난 거는 거래를 통해서 뭐 의료병동이나 아니면은 좀 독거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했다는 취지고, 거기에 뇌물 그리고 거기에 브로커가 껴있다는 혐의인 것 같은데, 당장은 특검과는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저희끼리 뭐 추정 상상의 영역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길들이기 차원, 우리가 뭐 더 갖고 있는 게 있다, 아니면 더 파고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허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자신들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서, 저는 다른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리력으로 꺼내는 거는 서울구치소가 시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할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좀 입법적인 해결. 왜냐하면 저희 사법체계,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이런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부르면 나오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이었던 거를 이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소일구 영양권 고친다고 하지만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그 수사 장소로 데리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게 될 건데, 그 재판도 만약 직위헌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거 사실은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 오래 걸리면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재판입니다. 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입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국론 분열이나 이런 국력의 손실을 없앨 수 있게 좀, 이거는 입법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님, 조직폭력배 윤이구만. 그런데 이자가요,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구치소 교도관, 이자가 윤석열 개호 업무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나홀로님, 윤석열은 홍거방으로 옮겨서 잡범들한테 다구리를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림.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인치명령 따르지 않은 그런데 압박을 가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구성 변호사님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한 번쯤은 구인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구성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시하고 더 명분을 쌓는 건데, 저는 이제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동안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법 체계를 농락해 왔기 때문에 강제 부인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경찰에서도 지금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특검과 무관하다고 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게 좀 구치소나 이런 데서도 좀 이런 걸 국민들이 제대로 하라라는 압박 신호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제구인 불가피하고 오히려 선을 남겨야 된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이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교정본부라든가 보여줄 모습이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여론을 좀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이는 완전 똘만이고 거짓말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아니 세상에 목걸이 그거를 모조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진애 의원님. 그것은 국격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나만 어떻게 그냥 법적으로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머리에서 나온 건데. 아니 정말 당장 그거 보자마자 회초리 꺼내들고 싶더라고. 공안이 때리고 싶더라고. 나 거짓말이지.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 어린 딸도 아니면 우리 조카도 왜 당장 그거 피하겠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뭐 제가 줬어, 제가 준 거야. 엄마 그거 진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장 입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모조품이라.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모조품을 거기다가 다 심어놨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원래 가품을 사준 거다. 그거를 빌려서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구가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꾸며내잖아요. 나 정말 치우셔. 이게 결국에는 특검이 그 기간과 수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부담을 더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거 모조품이라는 주장 하나 때문에 그 진품 여부 밝혀야 되고, 당시에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물건인지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진품일 거를 가정을 하고 그 당시 착용했던 걸 가정을 해서 증거인멸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할 점이 그 동생의 오빠의 장모님 댁에 있어요. 그럼요. 그 형법 155조 4항에 따르면 친족 및 동거인은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숨겨주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빠의 장모는 친족 및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그때 그 뇌물의 대상이었다면 장모님은 증거인멸죄를 행하신 거예요. 그분도 피의자고 이제 수사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동일성이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압수수색을 할 때 김건희가 뭐 어디다 숨겨놨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데를 한다면 김건희 오빠까지는 뭐 가능해요. 근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찾았잖아요. 그것은 보통 신통력 갖고는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보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휴민트가 있다고 봐야 된다. 당연히요. 이거는 당연히. 진술 아니면 장모님 집에 숨겼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보통 모처에 숨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럼요. 보관함 이런 데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특정해서 그 일시에 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휴민트가 어딘가에 그 저희끼리 말해서 어몽어스 엑스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찾았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한 빨대가 있는 건데 그쵸. 그거를 금방 드러날 거를 그 모조품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조품이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특검이 가져야 될 부담은 또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품 여부, 착용 물건과 동일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40명 그리고 기간도 180일, 뭐 150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혐의가 원래 16개였지 않습니까? 그럼 40명이 지금 그 8개 팀으로 5명씩 나눠진 걸로 아는데 혐의가 2개씩이에요. 근데 저희 지금 이 목걸이도 나왔죠. 그리고 뭐 캄보디아 나왔죠. 뭐 이것저것 새로 신규 인지되는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창원에서 수사할 때 인력이 검사가 11명이었고 추가 투입된 게 막 2명, 3명 있어서 검사만 거의 10여 명 그리고 수사단까지 합치면 거의 4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도 사실 수박 겉핥기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검사 40명이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로 취급되는 16개의 혐의 근데 또 추가 인지가 된 거로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게이트에 투입되는 인원이 2.5명에서 1.5명인 겁니다. 그럼 그러한 지금 특검에 이러한 변명을 함으로써 부담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사실관계들을 펼쳐놓음으로써 사실 수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따져보면은 저거 하는 박근혜 때 최순실이 그거 했던 게 딱 2가지밖에 없죠. 미르재단하고 그다음에 K 무슨 맞아요. 스포츠인가? 그거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가지가 몇십 개가 나오잖아. 근데 그 윤석열이 한동훈이 하고 해가지고 그거 2개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몇십만 때려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규모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 그 김건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는 위안을 받습니다. 빼박이야. 이제 구속은. 이제 구속은 빼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인멸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고 이걸 제보받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왜냐하면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윤석열의 강제 구인은 언제 하면 되느냐.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아니고요. 김건희 구속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지세요? 아니요. 김건희 아마 다음 이제 8월 6일 날 바로 그날은 못 할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이제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 하면 그러고 나서 구속하고 나면은 이제 줄줄줄 나오죠. 떨어지거든요. 예. 기운이 떨어지면 그때 강제 구인을 하거나 혹은 강제 구인을 꼭 안 하더라도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재판에 나오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웃읍시다. 제가 우리 뭐 누가 올린 SNS를 봤더니 감옥에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기간에도 펜팔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린 글은 윤석열, 김건희 펜팔하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글도 올렸는데 아까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목걸이 모조품이 심어놓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샤넬 신발 굉장히 많은 260mm 그 신발도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심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꾸라지고 워낙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그동안 요리조리 빠져나갔었고 특히 최재형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도 한번 빠져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랬다가 시켰는데 뭐 말을 안 들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형사상 뇌물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모조품을 산 걸로 그냥 바꿀까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합니다. 지금 말씀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노이즈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서 우리를 피하려고 했다. 왜냐면 신발 발 사이즈가 뭐 오히려 내가 작은데 260이라는 낭설을 퍼뜨려서 그런 거를 심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특검이 잘못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란하는 거죠. 네. 그렇죠. 교란용 그 뭐 플레임 같은 거 네. 던져놓는 거라고. 이게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라면 사실 그래 너 한번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특검은 사실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해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 추가 발의나 뭐 수정안이 올라와야 된다. 그 김건희가요, 그걸 여러 번 써먹었거든. 예. 교란하는 거. 예전에 왜 그 조작한 장고 영수증, 네. 그 다음에 뭐 1억을 갖다 줬다라는. 왜냐하면 이게요, 조그만 김건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김건희를 보면서 마키아벨리가 정말 생각이 나는데,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력, 또 하나는 여론 조작. 여론 이제 좋은 뜻의 이 사람은 이제 여론 공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김건희는 무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하는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김건희 쪽에 지금 증인들이나 피의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다 같이 뻔뻔하게 굴면서 뭐 베트남에서 뭐로 옮겼다, 거처로 옮겼다, 뭐 애들 때문에 그런다, 와이프는 어쩌 이런 것도 다 교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신 게 저는 그 260이 나왔다는 거 딱 볼 때부터 얘네 이거 갖다 심어놨구나. 왜냐하면 샤넬 260짜리 갖다 놓는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친구들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소한 디테일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조작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조작이에요. 예, 이름도 가짜, 얼굴도 가짜. 네. 발 사이즈도 가짜, 뭐 모든 것이 가짜죠. 제가 여기서 논문도 가짜.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나중에 저기 하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걸이 사건 아세요? 아, 그건 뭡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지막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도 추기경이 있잖아요. 예. 그 뭐 통일교 비슷한 그때 이제 저기인데. 그 추기경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너무 흠모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다 바치자. 그걸 옆에서 그 시녀들 중에, 거기 시녀라고 해도 다 무슨 자작부인이나 남작부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이걸 써가지고 추기경한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다가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주는 거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 여자 혼자서 했던 조작이야.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고를 당한 건데, 그런데 바로 그 목걸이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때문에 엄청나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평판은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이런 스캔들의 이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지금, 왜냐면 김건희는 지금 이럴 거예요. 이게,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국정 개입 사건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사건. 이런 거를 축소하고 싶은 거야. 스캔들로 만들고 싶은 거죠. 스캔들로 만들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난 그리고 샤넬 260짜리로 신데렐라 받은 사건을 것만 해도 뭐 2억 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건 세 발의 피죠. 그럼요. 이것도 교란용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에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원래 전투기나 이 비행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플레이어를 뽑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금속을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 네. 그걸 목표물로 오인해 가지고 그냥 갖다가 날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강효숙님, 윤석열, 김건희 밝혀내지 못한 검은 돈만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해도 지금 민생회복자금 10배는 국민한테 줄 수 있을 겁니다. 더하여 국민의 짐 애들 짱 박아놓은 돈까지 추가.
생각만으로도 10년 묵은 때가 쫙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어제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네.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대통령실 출입하게 됐지요. 네. 그래서 가자마자 그래서 역시 출입하기를 잘했다 싶은데 가자마자 처음으로 터뜨린 내용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몇 시간 전에 녹화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바로 뒤에 있었는데. 난 정말 그게 진짜라면. 그럼 KBS는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내란 이제 구안에 동한 걸로 구안에도 그분들도 제가 수사를 들어가는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치 그 군소 언론이 들어오는 걸 막은 기득권 행세하던 그분들이 사실은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게 논리적이나 진영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냥 행동으로 동조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비난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죠. 우리가 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드론과 관련해서도 군 전반에 퍼져 있던 거,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거짓말 보고서 이런 게 계속 드러나고 있고, KBS 녹화방송 이 부분은 너무 슬픈 현실인데 사실은 언론에도 이 동조하거나 가담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KBS는 공영방송인데다가 재난이라던가 공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더 앞서가야 될 방송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거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이상호 기자 그 증언 듣고 많은 분들이 진짜요? 정말 막 이렇게 놀라시는데 이상호 기자 발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적인 게 내란의 밤 KBS가 보도했잖아. 그 KBS 그 시간에 왜 있었어?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그게 취재가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기자들 출입 금지였어. 근데 KBS 기자는 있었어. 그 양반이 찍어갖고 송출한 거야. 근데 내가 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 그게 라이브 송출 아니에요? 아니야. 브리핑 룸을 문 잠가놓고 거기서 밀실에서 자기만 찍은 거야. 라이브 송출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 에라가 나고 왜 기자들 못 들어가게 하냐고 싸우는 바람에 지체가 돼가지고 계엄이 늦게 시작됐고 그래서 그나마 배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를 사전에 했다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가 하는 것 알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늘이 도왔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게 녹화를 했는데 NG가 났대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또 위테이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또 헬기도 일부러 막 늦게 출발하고 그러면서 늦어지고 허가가 안 나가지고. 방송식별구역 허가가 안 나오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죠. 정말 나. 그때 근데 그 시간을 늦추려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30분만 벌려고 했던 거고 반대로 그쪽은 해제를 결의했던 거고 저는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정말 1분 1초가 정말 공포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쪽에서 마음 먹고 문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 막을 수 없다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제가 몸을 막고 있을 때 왼쪽에서 유리 와장창 소리 들리면서 옆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우리도 혼란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뒷사람을 믿어야죠. 여기 정문이 뚫리면 다 뚫린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다시 정문을 막았었는데 그 이미 들어가면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30분이 늦춰졌거나 아니면 저 NG가 없이 빠르게 진행됐거나 헬기를 바로 승인을 해갖고 헬기가 바로 왔다고 하면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지난주인가요 방송에 통해 나왔던 것 같은데 해제 이후에 뭐 자기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던 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나왔던 것은 CCTV가 나왔습니다. 국회. 해제 의결 이후에도 헬기가 추가 투입됐고 병력이 추가 투입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때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저께 뭐 윤상현이 김건희 특검에 불려갔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 윤상현이 그러니까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부르고 나경원 부르고 그다음에 김주현 부르고 정진석 부르고 이번 금요일 날 이상민 구속하고 이상민 구속하는 거 나 봐야 돼. 정말 이 사람은 회초리 가지고 안 돼. 정말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그때가 진짜입니다. 참사 이후에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버텨서 이걸 꿋꿋한 게 아니라 뻔뻔하게 그냥 버티면서 윤석열의 가신 역할을 하다가 지금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무슨 진시황의 분석행위나 독일 나치들이 언론인 탄압하는 그 수준 아닙니까 지금. 명색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법조인 출신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도저히 안 되고요.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근데 저 백운기 정원이 TV에 나와서 자꾸 구속해야 된다 사람들이 저한테 구속 요정이라고 좋은 별명 좀 얻고 싶습니다. 강제 구인, 네. 구속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상민 구속하고 김건희 구속해야 됩니다. 윤석열 구속되니까 수사에 속도 나고. 이상민이 또 얼마나 사악한지 아냐면요. 지금 이제 이상민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말 그 끔찍해. 낯짝 한번 보세요. 그 거짓말도요. 참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거짓말을 해야지 쇼까지 해요. 액션도요. 저기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봤다고 표정까지 눈치까지 바꾸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헤쳐먹었어요. 정말 끔찍해. 정말 이게 사람들인지 악마인지 도대체 이상민 똘만이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정말. 저 앞부분에 멀리서 이렇게 봤다고 표정까지 지어요. 저 글쎄. 판사했던 놈이죠? 네, 맞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아이고. 피의자가 근데- 앞에 나와서 하는 꼴을 다 봤거든 자기도. 저 사람은 국회에서는 아마 선서를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죠.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처벌이 위증죄는 어렵지만 아닐 수 있는데. 하지만 법원에서는 선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처벌 법원 위증죄 더 세게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처벌이 되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장에도 위증죄 들어갔습니다. 검토를 할 때에도 위증을 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진술을 바꿀 수 있고 증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를 아마 특검이 적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김계환이나 김태효나 또 이 앞번에 누구야? 그렇게 윤상현이처럼 지금 윤상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도 털어놓으면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데 좀 봐줘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죠. 그쵸. 언제 심사죠? 내일 모레인가? 네. 김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혐의 자체가 위증밖에 없었습니다. 네. 위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좀 자신감 있게 99라고 했던 이유가 원래 100이라고 말씀드리는데 99라고 했던 이유가 혐의가 일단 위증밖에 없고 그 위증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속기랑 녹취가 다 있고 영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땐 또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김규환이 현재 그냥 대학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진술 오염이나 아니면 참고인들에게 영향을 갈 영향력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구속 가능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다르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혐의는 내란도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위증만이 혐의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김규환 사령관보다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백운계 정원이 TV에서 이걸 짚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당시 장관이 사표를 냈고 윤석열이 이걸 수리한 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우리 그때 펄펄 뛰었었거든요. 이건 사실상 윤석열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해놓고서는 인사권을 행사한 거고, 두 번째로 이상민은 사표 수리해가지고 도망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하거나 중징계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벌을 줘야 되는 인물인데 사표 수리하면서 그냥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줬다라고 했었거든요. 윤석열이 왜 그랬을까? 이상민이 공범이니까 일종의 저는 미끼라던가 대가성으로 뭘 준 게 아니랄까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해서 밝혀내야 된다. 진실을 밝혀내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님, 피노키오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줄을 서시오. 깜빵 앞으로 이까. 지금 이제 모레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요. 이상민이. 자, 정구승 변호사님 몇 %? 김계환보단 높고 윤석열보단 낮다. 예. 그래요? 그럼 99.5네. 맞습니다. 저는 100%. 100%. 네. 이상민 구속돼야지요. 이상민은 구속돼야 됩니다. 막판에 이제 실질 심사에 가갖고 납작 엎드려갖고 빚는 이상민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가회동도 안가회동도 있고 핵심 공범 아니겠습니까? 충암고가 만들어낸 작품 아니에요? 충암고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바로 그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오히려 구속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들이 지금 이걸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언론사 단전 단수는 아마 앞으로 조사에서 드러날 것들에 비하면 세 발이 필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아직도 내란 특검은 계엄의 밤, 거기에 사실 머물러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기다리는 게, 그 참가했던 김주현,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김용현. 그 다음에는 저는 저 45명들이 무슨 문자들을 오갔는지, 거기다가 저는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 그날 밤에 추경호하고 여러 가지 많이 근데 그것도 다 참고 자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와 한동훈이 어떤 거래를 했는가. 그럼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거가 있느냐. 공동정권 만들고. 지금요. 갑자기 어떤 딜을 아직도 했는가. 겨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은 절대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나는 넣는 거로 했습니다. 이상민이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행안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걸 책임지고도 그때 물러났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물러날 때가 중요한데 그때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그나마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지는 장관도 있네? 이렇게 하고 본인 그 뒤로 수많은 죄를 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이상민 나쁜 놈 빨리 구속해 주세요. 이태원 참사 가족들 속이 타다 못해서 숯검댕이가 됐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이 내용을 아는 분은 이 댓글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르사유의 장마님이요, 이태원 참사 때 결혼을 앞둔 자기 딸의 예비 사위를 잃었어요. 그런 그걸 겪은 분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도 이 나쁜 놈이 그 위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시신도 다 뿔뿔이 흩어놓게 하고 심지어 마약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나중에 유족들조차도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자들, 이건요 악마입니다. 악마. 그럼요. 악마입니다. 저는 당시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지 못했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이태원 현장에 있었고 저도 한 5분 차이로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랬어요. 예, 그 자리에 있었고 지난번에 나왔던 문건일 변호사가 여기 길 너무 막힌다라고 해서 그냥 더 이제 대로로 나가지 않고 그 좁은 길로 안 가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이제 생존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는 배우자가 매년 그 행사에 이제 재미삼아 참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통제가 안 된 건 딱 그 해뿐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그 골목이나 그런 부분에 항상 경찰관들이 통제를 했었고 경찰 2명만 있어도 막는 사건이었어요. 그날 그 해 왜 없었냐?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있었을 때 그 현장에서 돌았던 얘기들은 마약 사건이다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다녔고 그 미군이 와서야 통제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다른 데로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드러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는 이번 3대 특검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다른 걸로 구속이 된 다음 별도의 수사기관이든 수사 절차를 통해서 꼭 밝혀져야 된다고 꼭 생각합니다. 밝혀야죠. 우리가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를 맨 앞에 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는 끝난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을 겸한 국민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국민 임명식이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누가 초대되었나 봤더니 뭐 K 문화예술인들도 있고 스포츠 스타, 그다음에 산업화 과정에 기여한 분들, 독립유공자 관련된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참사 유가족을 불렀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반드시 이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진실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치유의 문제를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댓글 읽다가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요. 참사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얘기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진실을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 그 참사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민 장관은 내란 문제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서 전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좀 말 좀 가려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번에 그 8.15 국민 임명식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해서 그때 취임 선서만 하고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따가 윤석열 취임식 때 그 불러들였던 사람들 조사하는 건 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국민 임명식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재명 대통령은 팬 콘서트에 혈세를 쓰지 말라. 전두환 신군부의 국풍 80일을 2025년에 재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이걸 왜 거기다 갖다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제 8분짜리 혁신위원장님은 그냥 조용히 좀 계셨으면 좋겠다. 손에 장도 아직 아직이신 걸로 아는데 일단 자기 말부터 좀 지키시고 뭔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광복절 행사는 원래 늘 기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 80주년 행사에다가 대통령 임명식 프로그램 30분가량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별도의 국가예산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기존의 공공행사와 연결해서 간결하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임명식의 주인공은 사실은 국민입니다. 이제까지 내란 상황에서도 쓰러져갈 뻔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대한 국민들이 그들의 대리인을 임명하는 자리이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이 굉장히 한때 명석한 교수 출신이시라는데 요즘 좀 뭐가 명석함이 한때 명석하긴 한때. 아이고 명석하지 그리고 않았어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이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파티했을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진짜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이 지금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광복절 행사에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가 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이 말한 것도 아까 뭐 장지지기 했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국민들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마치 제3자처럼 논평하는 게 정말로 맞는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우리가 그거 흥분할 거 전혀 없어요. 안철수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잭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로서는 제일 안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 이것밖에 그러니까 안철수는 딱 거기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을 건지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신라 호텔 파티에 가서 축하합니다. 누구신지 또 인투위원장입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았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전 더 속상한 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한다고. 근데 어떻게 팬콘서트라는 표현을 어떻게 콘서트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거 안철수 의원이 참사 유가족들한테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송화님 상처 있고 마음 아픈 모든 분들 위로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최송화님 슈퍼챗 너무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거짓말 똘마니 한 놈 더 살펴보죠. 조태영 국정원장 지냈고 이제 이번에는 최병 특검에서 부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내란으로도 아마 불러야 될 거예요. 홍장원 차장 때 거짓말 쳤고 이자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상민이 나쁜 것 저는 항상 이렇게 나쁜 놈 순서를 뽑는데 또 상관나고 생각해서 웃으시는 거죠. 이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더 악한가 참 어려워요.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저는요 녹을 오래 먹은 놈들이 더 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뻔뻔하고 두꺼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판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릇된 판결을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여왔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했었어야만 해. 이건 나라를 위해서 불가피했어. 너는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릇된 판결을 해냈겠습니까? 한덕수. 아니야. 이거는 나를 뭐 속이는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한 거야. 내가 이래야 총리가 2번이 돼서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 이따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조태영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내일 봅시다. 그걸 내일 봐? 너네 애가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일 가보자. 이러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가 있지. 조태영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명예를 걸고 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거짓말할 때 제일 나쁜 놈이 뭘 걸고 한다는 건데 뭐 부모님을 걸고 내 뭐 성을 걸고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 진짜 악한 놈들이죠. 김건희하고 전화 통화했잖아요. 내란 전에. 그랬는데 자주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서도 자주 통화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그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조태영이 거짓말 한번 들어보시죠.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마지막 증언이 경로설 관련된 거죠? 네, 그 당시에 배석을 했었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랑 조태영 실장 안보실장만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걸 못 봤을 리가 없던 사람입니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이미 위증으로 밝혀졌죠.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왜 조태용이가 김건희하고 와인 글라스 딱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왜 브라보 하고 있는 그거는 왜 안 넣으셨어요? 왜 김건희하고 눈만 치고 앉았어? 조태용이. 그러니까 전화도 걸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아니 영부인이 왜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영부인을 잘 모르시는군요. 부위 제로인데. 자격이 없습니다. 나 도대체. 영주님, 명예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니 내 명예를 걸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전날 도대체 왜 조태영 당시 국정원장과 김건희 대통령의 부인이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거 도대체 어떤 건지 명예를 걸고 밝히십시오. 옛날에 한동훈이 툭하면 비밀번호 숨겨놓고 안 했는데 그 한동훈이도 걸었어 자기 장관이. 지금 보십시오. 이 조태영이라는 인물이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핵심은 다 거친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안보하고 직결되는 계엄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정말 우리 군 장병을 많이 장별시켰던 최상병 사망과 수사외학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나쁜 놈을 가르는 순서를 말할 때 저는 책임이 큰 순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윤석열, 이상민, 그리고 조태영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잘못했겠죠. 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그러나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 책임이 무겁다.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반대하는 의견인 게 1번 윤석열 앞에 0번이 있어야 된다. 0번. 0번은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연관된 사건이 좀 많은 게 김건희 최상변 특검에 이제 박정훈 대령님 변호를 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관련해서 강유경 씨 변호를 하고 있고 내라는 제가 그 당일날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그날 당시에 있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타고 올라갔을 때 보면
V 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항의를 하지 않고 정말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좀 변론이지만 노상원 수첩에 예전에 그 뭐 10,000명 정도를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진짜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법 체계와 대한민국의 현재 체계를 이용해서 정말 곳곳에 박혀 있는 V0의 그림자들 아니면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뽑아내야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제가 딱 두 개 제안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쁜 놈 서열 잘 매기시잖아. 제일 잘하실 게 있어요. 뭐죠? 염라대왕. 그 제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시겠죠? 염라대왕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우리는 저승사자 그냥 옆에서 하나씩 하고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사기꾼은 금방 알아요. 염라대왕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요. 생긴 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나쁜 놈 두루룩 매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제가 정말 생각을 하는 게 이 내란 관련된 재판은요 절대로 공개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공개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염라대왕 혼자서 다 정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의 팩트에 대한 거 보고, 물론 거기서 감정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겠으나 여태까지 이런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다 국민 재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공개를 하고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공개하고 역사에 남고 그걸 기록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정우성 변호사님도 계속해서 그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내란 특별법 만들고 거기에서 이 재판 과정을 다 공개하고 거기서 나래비 세우는 거는 우리 염라대왕님이 하시고. 제가 만약 염라대왕이 되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무상님, 원희룡도 양평고속도로 변경 때 장관직 걸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노가다님, 안철수는 손가락 걸었지요. 그래요. 이 거는 놈들요. 한동훈이도 장관직 걸었어요. 그렇죠. 거는 놈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동시 접속 이만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좋아요 10,000명 넘겨주세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공표를 안 했는데 경기도 의원을 지냈던 최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특검이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직 뭐 대상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평택이에 그것도 어쩌다가 딱 평택이라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왜 평택일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거기하고 왜 관련이 있을 수 평택에 있겠네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꼭 집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거 참 신기해요. 그 이준석 또 평택과 관련이 그 지난번에 우리 백혜령 경정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김건희가 걱정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마약 조직은 정말로 무섭고 인정사정이 없어가지고 김건희 쓰임새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김건희를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김건희를 제거할까 봐 자기는 걱정된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관련된 분들이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죄책을 숨기기 위해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인멸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품이다. 그래서 빠르게 진실이 드러나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 마약 조직뿐만 아니라 김건희나 이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신변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공인한 수사기관에 맡겨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제일 안전해요. 네. 영화 독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수사기관 찾아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참그 평택이라고 하는 게 또 무서워요. 글쎄 저는 딱 그거 보자마자 어머 이거 왜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나머지 지방선거 다른 곳에도 김건희나 저 누구야 명의 장난치는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포항 같은데 갑자기 김정재가 난리치면서 이제 지금 당선된 이강덕 시장을 자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잘랐거든요. 이상한 힘이 개입되면 당대표가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실제로 포항의 문충문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밀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몇 군데 있죠. 그리고 평택의 공재광이라고 그 시장을 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날리고 최고라는 그냥 경선 5등 하는 분을 단수로? 네, 단수일 거예요. 최고라고. 그 평택하고 거기가 제일 컸고. 근데 공관에서 오면 당대표가 재갈 안 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공관위에서 3분의 2 얘기로 다시 올려버리고 있죠. 사실상 그 최고위가 여론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저기에서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준석 발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기억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억력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자기를 지키는 무기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사악한 거죠. 진실을 털어놔야 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나는 다 알고 있어. 윤석열 너 나 죽이려고 해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맞받지 않았어요? 젊은 놈이 말이지. 참 저 친구도 문제가 많아. 오늘 보니까는요 겸직하셔야 된대요. 염라대왕 플러스 포청천.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오는 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옥황상제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아이고 참. 포청천님은 인기 엄청나게 좋으세요. 개작두를 데려가 하셔야 되는데. 개작두. 저는 그냥 정어리 할 겁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주불리의 손자병법.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캐나다에 특사로 갔다 오셨거든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1부 함께 해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